뉴스 속으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 34%의 보복 관세를 결정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수기업 또 광물 자원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500만 달러를 내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드카드를 들어 보이면서 내가 첫 번째 회원인 셈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똑같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보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오늘 4월 10일 정오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과 광물 자원에 대한 각종 제재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또 대만에 무기를 판 적이 있는 미국의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중용도 물품이라는 것은 군수용으로도 또는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테르티움, 루테티움, 이트리움 이런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국에서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밖에도 검역 문제를 계기로 수수류, 가금류 관련해서 미국의 축산업 기업 6곳도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 이렇게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외교적으로 뭔가를 발표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은 이런 그 보복 조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뭐라고 내세웠습니까? 미국의 조치가 전혀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조치를 우리도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 중국 측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을 했고 회원국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까지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 체제와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인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요. 글로벌 경제 무역 질서까지 해치게 되고 따라서 중국도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그 자구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 산업계도 지금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공업협회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형적인 일방주의 수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생산망과 공급망 안정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차값이 더욱 올라가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소비자들에게 추가적 부담을 안겨주고 세계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또 중국의 이커머스를 겨냥해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00 이하의 중국발,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해서 적용하던 면세 정책을 트럼프가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 세계 경공업 소비재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일반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큰 소실을 초래했고 결국 미국을 포함한 중국,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관세 폭탄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째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무분별하다시피 한 관세적 정책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 경제 질서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서 중국이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방위 관세 정책 때문에 중국이 세계 통상 무대에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고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그리고 저가 상품 덤핑과 같이 부정적인 이슈로 마찰을 일으켰던 중국이 오히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계기로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런 관세가 물론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동맹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세계 무역 시스템을 폭파하는 것이 대통령이 선전한 것과 바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다른 나라가 차지하면서 결국 미국이 찬스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본, 유럽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를 했는데 이런 동맹국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대타로 중국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뭐 어느 곳에서도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현재까지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죠. 미국발 상호 관세가 기업 투자 그리고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관세가 결국 소비자 물가에 전가돼서 미국 경제 역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도 상호 관세가 발표된 직후에 앞을 다투어서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노무라 홀딩스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고작 0.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말 예상치였던 2.1%에서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도이체방크,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당초 2.4% 성장해서 1% 내지 1.5%포인트 정도 크게 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기업 투자, 소비 심리가 다 위축되면서 상호 관세 때문에 6,600억 달러의 증세 효과가 발생하면서 결국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1968년 이후에 최대 규모 수준의 세금 인상과 똑같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기업이 아마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폭탄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것은 미국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미국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을 두고 세계로 공급망을 확장해서 왔는데 미국 기업들이 이번 상호 관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70년 전에 3%에서 지난해에는 14%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애플, 나이키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노동력이 싼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수입 비중이 늘어났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34%, 베트남의 46%의 고유 관세를 부과하면서 애플과 나이키 주가가 지금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커다란 실수였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율 관세 영향에 따른 물가 급등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걱정을 더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때 나오면서 더 큰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실 뭐 그 관세 정책 발표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뭐 벌써 뭐 좋다니 나쁘다니 최대 피해자가 된다니 이런 전망들도 또 나오는 것도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말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주가야 뭐 당연히 5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무역이 지금 거의 하향세를 걷게 될 것이다. 그 정도의 예측은 다 하니까 뭐 주식 가격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만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뉴욕 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락입니다. 아주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갈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이 증시가 결론적으로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면서 개시했던 관세 정쟁이 이제 부메랑으로 미국 증시 급전 직하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3조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5년 전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인데 한국, 일본, 유럽 다른 나라 시장과 비교해도 하락폭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일본 경제신문사의 니케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증시에서만 하루 동안 3조 5천억 달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인 3조 1천억 달러가 뉴욕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 세계 부호 통계 낼 때 좀 순위가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또 사재기에 들어갔다. 이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게 좀 더 심화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사재기, 영어로 호딩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코스트코에서 화장지를 많이 그때 샀던 기억이 나오는데요.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때문에 모든 품목들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이 발표와 동시에 너나 할 것 없이 값이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빨리 물건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코스트코 같은 마켓과 TV 매장 이런 상점들로 몰리면서 대공황을 방불시키는 그런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사들이는 물건이 옷 종류에서 맥주와 같은 식료품도 많고요. 텔레비전,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이 지금 사재기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관세 부과 위협이 협상 전략이지 이렇게 오래 갈 것은 아니다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지만 막상 이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사재기에 돌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프로농구 NBA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를 역임한 억만장자 사업가 마크 큐바는 치약부터 비누까지 뭐든지 보충을 해라. 미국 제품이 결국 관세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정치인들이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스카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 찌인 좋아하시는 분들, 바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걱정이네요. 빨리 사놔야 되겠네. 그 참에 술은 많이 사놔도 썩지 않으니까요. 화장지처럼. 사실은 이게 내 얘기인데 이거 좀 사다 놔야 되겠네요. 이참에 금주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여기 댓글에 어떤 분이 휴지와 관련한 주식을 사놔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요즘 주식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어제 우리가 버블헤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그것도 하셨어요. 이제 값이 올라갈 테니까 이제 여기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다저스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의 그 프로모션 선물이 대부분 보면요.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차이나 가끔 메이드 인 베트남이 있지만 중국지가 제일 많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관세가 붙으면은 그 글쎄 5만 말이에요. 관중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또 팬들에 아예 대한 버블헤드 서비스가 같은 줄 거는 것 여기서 같습니다.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같은 물건들을 그 많으냐 그 값에 맞추려면은 아직도 값이 미국보다는- 올라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중국이 아직까지도 훨씬 중국에서 싸다 수입하는 그럽니다. 것도 값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 정도 값만 맞춘다 그러면 미제를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국의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도 더 비쌀 거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관세를 높여서 가져오는 거나 여기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왕이면 그래도 같은 값이면 국내에서 만든 걸 사용하는 그렇죠, 것이 미국에는 그렇죠. 더 도움이 트럼프 되지 대통령이 않겠습니까? 주장하는 게 메이드 인 USA, 미국 안에서 만들어서 미국 사람이 팔고 사고 미국 안에서 해결하자. 수입품도 줄이고 남의 나라 좋은 일 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버블헤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머그 컵이라든지 커피 컵이라든지 이런 게 네네. 지금 다 차이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메이드 인 예. 차이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여기서 이제는 좀 만들어서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요즘 메이드 인 USA라고 써 있는 좋은 제품 싸고 좋은 제품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유럽, 한국
중국, 인도 이런 외국산 물건이 이렇게 많이 수입되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USA겠죠. 로켓. 유럽에 가서 미사일. 물건을 선물을 가서 뭘 사서 봐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렇긴 유럽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주면은 영주권을 준다는 이 골드카드 실물을 공개했죠. 네, 지난 2월 25일 이런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그 실물을 공개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워싱턴 DC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첫 번째 골드카드를 들어보이면서 네. 이게 뭔지 아냐? 골드카드 바로 트럼프 카드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식 카드가 2주일 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내가 첫 번째 회원 겸 구매자인 셈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 골드카드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것인데 현행 EB-5 투자이민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50개 주에서 8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를 내면은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로 대폭 값을 올랐고 골드카드가 100만 장 이상 팔아서 5조 달러 수입으로 35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이 500만 불짜리 미국판 골드카드를 살지는 아직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누가 샀다 나는 그런 거는 네, 소식이 2주일 없습니까? 뒤부터 이제 정식으로 카드가 발매되면은 좀 더 확실한 그 판매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지금 500만 달러를 내겠다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적어도 1000만 달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500만 달러를 내고 카드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미국을 제외하고 10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별로 되지 않. 미국에서도 아마 수십만 명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전 세계 미국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58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0만 명도 훨씬 안 되죠. 1000만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58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 과연 미국의 영주권을 사겠느냐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수학을 잘 못하는지 골드카드 100만 장, 100만 명에 100만 장 이상 팔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100만 달러, 100만 장자,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전 세계의 인구가 580만 명밖에 안 돼요. 580만 명. 그렇죠. 580만 명.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100만 장을 판다고 그걸 100만 장을 얘기했습니다. 팔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 나온 계산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냐 이거지. 여기 보면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은 이 카드를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요.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3,700만 명이라고 틀린 숫자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무장관도 틀린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골드카드 빨리 대통령인데. 나와서 그 판매 추세를 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서정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 볼만한 작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넷플릭스에서 카르마라는 작품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작품이에요? 네, 넷플릭스 카르마가 이제 오늘 4월 4일이죠. 네. 4월 4일 4시에 개봉을 했거든요. 어허. 6부작인데 이게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을 사자를 따서 이게 카르마가 사실 악연이라는 이제 한국 제목을 가지고 있는 웹툰 작품을 배경으로 한 이제 범죄 스릴러인데 네. 그래서 마케팅할 때도 4월 4일 4시에 개봉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가 됐었습니다. 6부작이고요. 네. 6명의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어떤 악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 목격 그리고 그걸 숨기려는 자와 숨는 자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는 스릴러인데 이해준이라든지 김성균, 박혜수, 신민아 씨, 이광수 씨 이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중간급 배우들인데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죠. 특히 이해준 씨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연기를 사체를 빚진 쫓기는 자로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딱 1편밖에 못 봤어요 오늘. 벌써 보셨어요? 1편밖에 보지 못하고 6부작인데 예.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다른 일을 접고라도 2부작, 3부작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한국 영화였어요? 저는 네, 카르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말로는 네. 악연이라고 악연? 악연. 네. 영어로는 카르마, 우리말로는 악연. 네. 이 웹툰이 원작. 그래서 네네. 지금 1편을 봤는데 이거 빨리 끝나고 2편, 4편, 4편을 봐야겠구나 싶을 정도로 1편이 지루하지 않게 너무나 잘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래요? 2019년도에 그 웹툰이 최희선 작가의 그 악연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사실 웹툰을 저는 이제 봤었고 줄거리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말 그 드라마로 풀어가느냐 이 넷플릭스 시리즈로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작품 이번 주에 또 정말 그 한국 작품으로서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지 않을까 기대의 작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작품도 있지만 지난주에 됐던 그 계시록이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예. 연상호 감독의 작품이죠. 예. 이 작품도 이번 주에 함께 보셨으면 하는 작품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계시록이 그 글로벌 그 순위에서요 비영어권에서 지난주인가 1위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폭삭 소가수보다 등급이 더 높았어요. 요즘은 한국 작품들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네. 다 뭐 1위를 하는 것이 이제 공식화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넷플릭스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실제로 세계인들이 이번 주에는 어떤 작품이 개봉을 하지, 오프닝을 하지라고 기다렸다가 한국 작품이 나오면 그냥 클릭해서 보는 거 일단은 보고 시작을 하는 걸로 이제 지금 전통 아닌 전통이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이라는 작품도 그 웹툰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 아시다시피 연상호 감독은 되게 유명한 감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산행이라는 작품으로 정말 칸느 영화제에서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칸에서 초대를 받았던 작품이었고 실사 영화를 만들게 된 첫 번째 작품이 부산행인데 좀비를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반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생수라든지 정의 뭐 사이비 이런 작품들 괴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정말 그야말로 아주 어두운 그리고 괴기스러운 공포물들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간 심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연상호 감독이 굉장히 특이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장르 감독으로서 뭐 요즘은 뭐 그야말로 그 뭐 작가다 뭐 거장이다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B급의 정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연상호 감독 저는 이 계시록 뭐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카데미가 이제 앞으로 주목할 만한 감독이다라고 저는 점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앞서 그 B급 감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A보다는 낫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B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 물론 A급, B급 했을 때 A급이 좋고 B급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예. B급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영화에서는 존재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A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세련되고 정통 어떤 서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연출에 있어서도 정통적인 방식들, 이제 대작들이라고 말을 하는 맞는 작품과 그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 정말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작품도 저는 이제 A급 장르라고 표현을 한다면 B급 장르라는 거는 거기에 약간은 반대되어 있는 인디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 네. 제작의 환경조차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헐리우드라든지 주요 장르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B급 장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작품의 질이 낮기 때문에 네. B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B급 장르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사이파이 장르라든지 공포 영화들은 실제로 B급 장르의 B급 영화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사실은 정통성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보다는 약간 컬트적인 문화들 이런 장르들을 그리고 저예산 작품들이 이제 보통 B급 장르라고 많이 불리는데 연상호 감독은 일단은
먼저 제가 계시록에 대한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계시록이라는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가 주인공입니다. 배우 류준열 씨가 이 목사 역할을 하는데 연기 정말 너무 잘하고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찾아온, 그 유괴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 유괴범, 성폭행을 했던 이제 유괴범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목사의, 아이와 그다음에 성도가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유괴범을 쫓는 이 목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 유괴범을 본인이 처단해야 된다라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야기 자체도 우리나라의 특히나 한국의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들, 전통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좀 빗대어 있고, 그리고 또 염상호 감독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입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염력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전통의 그 종교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 무속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신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잘 녹아져 있는데 제가 왜 아카데미가 주목할 만한 감독으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작품이 워낙에 물론 연상호 감독 스토리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연출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작을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제작자가 사실 제작을 했어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2014년도에 헐리우드 영화 그래비티로 감독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고 2019년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라는 작품으로 감독상을 또 받은 감독이에요. 멕시코 출신의 감독이지만 헐리우드의 정말 거장 감독인데 해리포터라든지 파네미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이 됐던 펜스 리버런스라든지 칠드런 오브 맨이라든지 굉장한 정말 엄청난 감독인데 우리 왜 한국에서 박찬욱 감독이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박찬욱 감독을 사실 픽업을 했거든요. 깐네에서. 그러면서 헐리우드라든지 전 세계 감독으로 등극을 하게 됐고 봉준호 감독은 사실 브래드 핏 감독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감독이에요. 브래드 핏 그 배우이자 제작자가 봉준호 감독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감독들의 그런 선례를 지금 알폰소 쿠아론이 우리 연상호 감독에게 이렇게 제작을 할 정도이고 또 이 계시록이 이번 주 넷플릭스에서 정말 1위를 차지했고 사실 연상호 감독은 이미 넷플릭스가 검증한 감독이에요. 지옥 시리즈를 통해서도 세계적인 감독으로도 넷플릭스에서 정말 가장 사랑받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계시록을 보면서 연상호 감독이 이제 넷플릭스가 가장 사랑하는 감독을 뛰어넘어서 이제 헐리우드 탐내는 감독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이 장르물로는 가장 최고의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을 만하고 앞으로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받을 만한 그런 미래가 좀 펼쳐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내심 기대를 해보는 그런 감독으로 이번에 계시록을 보면서 느낀 바가 좀 큽니다. 네, 연상호 감독 하면은요, 우리 드라마 지옥도 연상호 감독이 연출했던 드라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거기도 종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나오고 막 범죄 스릴러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감독이라서 이 연상호 감독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죄라든지 아니면 종교. 라든지 무속 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능력, 염력 같은 거 아니면 기생수 같은 그야말로 그 괴기물들 그리고 또 좀비물 이러한 장르에겐 굉장히 그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감독이 하나 사실은 나왔는데 본인이 탄탄하게 기반을 굳혀서 정말 세계적인 그 장르 감독으로 사실은 발돋움한 게 연상호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 감독을 키운 게 아니라 본인이 독립영화 시절부터 정말 대지의 왕이라든지 그런 작품에서부터 부산항까지 오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쌓아온 감독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르를 본인이
그야말로 더 진화한다고나 할까요? 모든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연상호 감독이 더 좋은 작품으로 연출과 스토리를 엮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고급스럽고 아니면 좀 더 우아하고 좀 그렇게 보이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혹시 애플 플러스 회원이신 분들한테는 제가 하나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이 Fight for Glory 2024 월드 시리즈라는 이 다큐인데요. 이게 지난해 이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그 다큐멘터리인데 야구 좋아하시고 특히 다저스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아마 해피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재밌어요. 네, 야구 좋아하시고 다저스 팬들이라 그러면은 더더욱 재밌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연상호 감독의 작품의 색깔하고 이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괴기 영화, 헐리우드의 범죄 스릴러 영화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떻게 차이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정말 이런 너무나 좋은 걸 봤을 때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는 sick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은 뭐 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연상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감이라든지 작품의 색깔은 정말 징하다. 그리고 미국적인 표현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sick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정말 엣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B급의 장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정말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날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는 어떤 신선한 어떤 충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연상호 감독의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참고로 하나 너무 어떤 투머치 인포메이션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상호 감독을 미국의 첫 번째 작품으로 소개한 사람이 사실은 돼지의 영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바로 접니다. 제가 판권을 가지고 배급을 했었습니다. 네. 연상호 감독을 키우신 장본인이시네요. 그렇지는 않고 첫 번째 작품을 판권을 가지고 배급을 했던 그 대제의 왕 그 깐느 작품 깐느에 소개됐던 작품을 제가 판권을 가지고 여기서 배급을 했었죠. 우리가 지금 무시무시한 분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몰랐습니다. 다음번에 뵈면 사인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에 좋은 작품들 가지고 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이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모십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인들도 많이 선호하는 이 코스코. 여기에 파는 많은 물건들 아이템 가운데 이 커클랜드라는 브랜드의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 브랜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코스코가 그 브랜드 이름을 커클랜드로 정한 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모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제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에는 추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단행하고 지금 결과는 대박이라고 하네요. 이게 정확히 30년 전인 1995년에 이 커클랜드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대담한 결정이었고 하나의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소매 시장 업계에서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별화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저기 다 스토어에 보통 많은 아이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코스코는 수백 가지 아이템에 그냥 커클랜드 하나 이름을 붙이고 통합을 시킨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커클랜드 브랜드가 코스코 매출 2,54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60억 달러를 기록한다고 해요. 야, 그래요? 네, 아주 3분의 1은 굉장하죠. 공동 창업자 짐 시네걸 씨가 추천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아이템의 선택폭을 제한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교해 보시면은 코스코 안에 가면 보통 한 4,000가지 정도 이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월마트에 비교하면 월마트는 그 아이템 숫자가 14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와. 뭐 몇 배도 어마어마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프라이빗 레이블 브랜드를 추천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한 건데 이제는 그게 아주 큰 대박을 쳤다는 이 결과네요. 저는 이 컬클랜드는 뭔가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랬는데 이게 30년 동안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95년부터 해서 이제는 컬클랜드 그러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확한 이름이 컬클랜드가 아니고 컬클랜드 시그니처입니다. 그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시그니처도 써 있어요. 이때 당시 추구했던 게 질 높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컬클랜드라고 붙어 있지만 잘 알려진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 그들 제품을 이제 받아서 이름이 컬클랜드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젤리벨리라든지 뭐 큐리 커피 같은 거 있죠. 또 오션 스프레이, 스타벅스들도 여기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스코의 컬클랜드 제품들 이 보면 패키징도 아주 단조롭고요. 이 미니멀리스틱 방식을 추구하면서 그 이유가 이들의 초점은 질 높은 제품과 저렴한 가격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코스코의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비즈니스 세상에 이런 프라이빗 레이블 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하면은 보통 월마트라든지 타겟, 얼디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자기네 자체의 이름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 자체의 브랜드가 있다 그래요. 이미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뭐 컬클랜드밖에 다른 이름은 본 적이 없는데 이현주 씨 말씀하신 대로 그 컬클랜드가 왜 이름이 컬클랜드가 됐냐면 처음에 코스코가 제일 먼저 생긴 헤드쿼터 위치가 워싱턴주의 컬클랜드 시에서 생겼기 때문에 컬클랜드가 된 겁니다. 간단한 이유네. 이 컬클랜드가 이 브랜드가 나온 게 벌써 30년이 됐다는 얘기는 코스코는 지금 그러면 역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됐네요. 이 첫 번째 매장은 시애틀에 1983년에 열었는데 83년. 사실 근데 그 이전으로 넘어가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 코스코 생기기 전에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기억나시죠? 프라이스 클럽. 프라이스 클럽. 프라이스 클럽. 예. 1976년에 샌디에고에서 창업한 프라이스 클럽이 그때 당시에는 코스코하고 처음에는 경쟁이었는데 이게 합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프라이스 클럽 역사까지 거슬러 가면 1976년인 거죠. 근데 이 프라이스 클럽은 창업자 이름이 소울 프라이스예요. 이분의 라스트 네임이 프라이스인데 아들과 같이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코스코의 공동 창업자 이 짐 시네갈 씨가 사실은 이 홀세일 비즈니스에 발을 디뎌놓게 된 게 바로 이 미스터 프라이스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3년에 프라이스 클럽하고 코스코가 합병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프라이스 클럽을 두고 월마트의 소유인 샘스 클럽도 합병을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아무래도 그건 거절하고 코스코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이즈 면에서 프라이스 클럽과 한층 더 비슷했다는 이유로 이 코스코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되자마자 처음에는 이름이 곧장 프라이스 코스코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프라이스 클럽이나 코스코는 양쪽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 멤버들이 서로 아무데나 다 가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프라이스 코스코 이름이었다가 서서히 이제 코스코로 변해가면서 이제는 모든 프라이스 클럽은 코스코가 된 거죠. 네. 이 코스코가 전 세계 수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코스코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가고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스토어 안에서 팔리는 세일에서 얻는 이익보다도 이익의 거의 대부분 바로 멤버십 피에서 멤버십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멤버십이 있어서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다가 그러면서 이 회사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기술이 아주 최첨단이라고 해요.
멤버 숫자가 2017년에는 그때 9천만이었고 2020년에 1억 명이 넘었고 와. 2023 말에 1억 3천 명인데 지금은 또 올라갔겠죠. 그렇겠죠. 그 매장 숫자가 2024년 9월 시점으로 해서 전 세계 매장 숫자가 890개인데 이 중에 616개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있고 그다음 제일 많은 데가 해외로 나가면 캐나다가 109개, 멕시코 41개, 일본 36, 한국에 19군데가 있네요. 한국이 많아요. 놀랍게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중국에는 7개 군데밖에 없네요. 그래서 스페인, 프랑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정말 리스트가 아주 깁니다. 관세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109군데의 코스코는 어떻게 경영을 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물건이 왔다 갔다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코스코를 지금 다른 그 이 라이벌 회사들 뭐 월마트니 이런 데서도 상당히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스코 이펙트라고 부르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여파를 주면서 정말 코스코는 경제가 좋든 나쁘든 상황이 크게 좌우되지 않고 매년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예로 하나를 들어보면 주유소 산업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유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주유소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유소만 한 700군데가 넘는다고 해요. 거기다가 더 확장하고 운영 시간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유소 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솔린 넣는 데 보면 컬클린 시그니처 가솔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가솔린 매출이 이 코스코 전체 매출의 12%나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의 경쟁 월마트가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올해 말까지 미국 34개 주에 걸쳐서 450군데 이 주유 시설을 새로 열거나 리모델 한다고 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코스코는 우리 알다시피 멤버만 가서 주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마트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이 월마트 로열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1갤런당 10센트를 낮춰준다고 하는데 이 코스코 이펙트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가요. 컬클랜드 브랜드라는 이름을 붙일 때 이 코스코가 네.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컬클랜드라는 포장만 씌워지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명한 회사들이 제품을 대고 네. 컬클랜드가 이제 합의해서 1달러에 팔면은 너희는 20센트에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OEM 생산이라고 그러죠. OEM. 그러니까 이제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원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탁을 해서 컬클랜드 브랜드를 붙여다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생산자 주문이라 그러나요? 한국말로도 그렇게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네. 아마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스트코 가면은 꼭 그 핫도그 스탠드가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핫도그 하나에다가 드링크에서 1달러 50센트. 맞아요. 아직도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이 조그만 핫도그 카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요새 거기 가면 거의 뭐 푸드코트 수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핫도그 이것도 사실 1985년에 런칭했는데 그때 당시가 1달러 50센트였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똑같은 값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현재 CEO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핫도그 가격은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핫도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시지도 지난 2009년까지는 이 주이시들을 위해서 히브루 내셔널하고 사이나이 코쇼 회사가 이걸 대면서 유태인들도 먹을 수 있는 코쇼 핫도그였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 공급망 문제 무슨 뭐 적은 수익 마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코스코가 자체 내서 생산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정말 핫도그를 넘어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피자라든지 치킨, 베이크, 아이스크림 뭐 없는 거 없죠. 호주, 타이완, 한국, 일본에서는 코스코에서 불고기 베이크, 망고 보바티도 판다고 하네요. 오, 네. 그러나 저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코스코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있겠죠. 네.
걱정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빨리 맞습니다. 오르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쇼핑 미리 하십시오. 아니면 가서 핫도그 드시든지. 뭐 핫도그야 뭐 여기서 만드는 거니까 뭐 값이 더 올라가겠습니까만은 다른 제품들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TV니 뭐니 많잖아요. 그게 뭐 없는 게 없어요. 네. 네. 오늘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